안녕하세요. 어떻게 글의 시작을 열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봅니다. 보통은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던데 저는 결혼을 한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또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자식들 낳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호사를 누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저희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 남편에게는 평생의 슬픔이자 아픔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풀고는 있지만 우리 남편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답니다. 우리 남편의 별명은 샌드위치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가운데에 낀 샌드위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나이 차이 꽤 많이 나는 막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시댁이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중요시되는 집이었는데 무조건 장손만 믿고 간다, 올인이다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덕분에 우리 남편은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장손이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우리 남편도 뭐 특출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대학까지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동안 살면서 받아온 차별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울먹이면서 이것저것 말해줬었는데 저도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했었어요. 우리 시모는 무조건 장남, 우리 장남, 내 장남 하시면서 말끝마다 장남 타령하시는 분이었고요. 우리 시부는 막내딸,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 우리 공주 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은 누가 챙겼을까요? 조부모님? 아니죠. 아무도 우리 남편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감기라도 걸리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나 막내딸한테 옮길까봐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서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다 사무칩니다. 거기다가 허여멀건해서 삐쩍 마른 아주버님과 시누이와 달리 우리 남편만 주워온 사람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곰같이 생겼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등치도 엄청나게 크고 키도 크고 얼굴까지도 큰 사람이었죠. 손도 크고 발도 크고 그래서 우리 남편 별명이 곰이었다고 했어요. 겨울에 두툼한 외투라도 입고 저녁에 돌아다니면 곰인 줄 알고 사냥당하겠다 하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대요. 우리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도 집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찾아 헤매다가 이건 딱 나를 위한 직업이다 하고 발견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경호업체 일이었습니다. 업체의 면적을 딱 보러 갔는데 우리 남편의 외형만 보고 바로 합격이라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대요. 일단 몸이 정말 크니까 키가 190cm거든요. 위압감이 장난 아니라서 그런 건지 우리 남편 덩치를 보면 대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얼굴도 솔직히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남편이 누나를 한번 부라리면 그 어떤 사람도 말조차 붙이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생김새와 달리 가슴만큼은 상당히 순수한 남자였습니다. 의외로 순정파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반전이 가득한 그런 남자에게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익명이니까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가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존감도 많이 낮았던 상태였던지라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손찌검을 일삼는 그 남자에게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남자친구한테는 꽤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인지 계속 저를 찾아와서 귀찮게 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날도 실랑이를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한 전 남자친구가 저를 향해 손을 딱 올렸는데 그 순간 길을 지나가던 남편이 저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찌질함에 극치를 달리던 전 남자친구는 우리 남편의 등치를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치면서 저한테 새 남친이냐? 나쁜 년. 이러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냥 제 앞을 떡하니 막아주고 손 올리려던 걸 막아준 것뿐인데 바로 꼬리를 내리는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저를 보고 저 새끼 뭐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사실 남편의 그 얼굴과 말투에 쫄아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던 남편이 어디 사느냐고 물어봤고 저기 앞에 주택에 산다고 하니까 남편도 자기 그쪽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원래 저런 놈은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놈이 아니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첫인상이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놈도 미친놈이면 어떡하지 싶었거든요. 이런 놈한테 잘못 걸리면 생매장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진짜 전 남자친구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를 또 찾아왔더라고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나쁜 년이야, 넌 못된 년이야 하면서 발길질을 하려고 하길래 놀래서 남편을 불렀고 몇 번이고 귀찮은 기색 한 번 없이 찾아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결국 남편에게 호되게 당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서야 일은 마무리가 되었죠. 그 각서를 받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매번 저를 찾아와 도와준 남편에게 정도 너무 들어버렸고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밥 한 끼 하자는 연락이 잦아지고 연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경호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것을요. 어쩐지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더라고요. 당시에 남편이 일하던 업체는 연예인들 경호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 같은 걸 하거나 사인회 같은 거 할 때 연예인들을 보호하고 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 쭉 가드들이 서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든든한 백이 생긴 거나 다름없었죠. 콘서트 같은 경우는 티켓을 주기도 했지만 티켓이 없을 때는 남편이랑 같이 슬쩍 들어가서 몰래 스텝인 척 콘서트를 보기도 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러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거기다가 일을 할 때 남편의 모습은 뭐랄까 정말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든든해서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가장 듬직하고 좋았어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쑥맥이었거든요. 그렇게 험상궂게 생겨서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연애하면서 모든 걸 저랑 다 처음 해보는 거라고 수줍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평생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단 한 번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남편이 고아인 줄 알고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겠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고아는 아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연락 오는 걸 보고 저 혼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고아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한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가 뭔가 따로 있겠지라고 생각만 했죠. 외동아들인데 부모님이 시골에 가 계신가 싶기도 했고 아무튼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형도 있고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도 있고 부모님 두 분이 멀쩡히 살아서 저희 집 근처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무튼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죠. 우리 부모님께서 남편의 첫인상을 보고 너무나도 식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놀라셨는데 남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이 진지하게 저와의 결혼을 허락받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술을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는 사람이 진국이라고 우리 딸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환대에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는 시댁에도 빠르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한우도 최상급으로 한아름 싸들고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장남이 결혼을 못해서 둘째부터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무조건 장남이 먼저 가야 한다고 장남 타령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죠. 아주버님 언제 결혼하실 건데요? 하니까 아직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냐고 심드렁하게 대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진짜 답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이 미뤄진 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사위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보다 더 챙겨주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근데 문득 아버지께서 궁금하셨나 봐요.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식장 들어갈 것처럼 굴어놓고 왜 준비도 안 하고 시간을 버리고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남인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야지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대 하고 대답을 하니까 아빠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혹시 집안에서 차별을 받고 자랐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쭉쭉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부모님 모두 다 놀래서 남편을 막 위로해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더니 그 집 아들 하지 말고 우리 집 사위나 하라고 하면서 성을 내셨습니다. 자기도 차별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 집에서만큼은 내가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겠네 하셨어요. 남편은 정말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평생 나도 이런 따뜻한 대접받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 집에서의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글쎄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지만 시댁에서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어디 속도 위반을 할 수 있냐?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장남이 장가를 못 갔는데 어디 둘째네가 선수 쳐서 애부터 가지냐고. 저한테 발랑 까졌네 어쨌네 입에도 담기 힘든 나쁜 소리들을 막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됐다고 나 부모 없는 사람인 척 살 테니까 얼굴 보지 말고 절연하고 살자고 큰아들 타령하는 거 지겹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시부모님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남편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는 장남 결혼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임신 8주 차가 되었는데 아주버님이 40주 전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요? 진짜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매주 부랴부랴 아주버님이 선자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건 어느 나라 법이길래 아주버님도 피곤하고 저희도 피곤한 상황이 된 거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서 저는 출산이 임박했고 아주버님은 드디어 뜻이 맞는 여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또 결혼식을 준비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도 시댁의 그런 처사에 매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고요. 우리가 먼저 혼인신고라도 하겠다고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혼모로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시댁에서 난리법석을 떨더니 결국 장남이 먼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저희도 혼인신고를 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또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버님네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는 몸조리를 했어요.
아주버님이 식을 올려야지만 우리도 식을 올릴 수 있다는 시부모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고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도 낳았고 몸조리를 했어야 했기에 꾹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남편을 닮아서인지 태어나기 무섭게 쑥쑥 자라기 시작했고 저는 육아를 친정엄마와 같이 하면서 진짜 힘들지만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를 보면서 하루하루가 새 삶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할 때나 아이가 잘 때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올 때나 정말 너무 예뻐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겁이 나서 손톱 하나 제대로 깎아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시댁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보고도 결혼식 날짜를 슬슬 정하라고 상당히 인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남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차남이 결혼하는 거니까 간소하게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미 애도 낳고 살고 있는데 결혼식이라는 게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아주버님은 호텔에서 아주 호화롭고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아주버님의 결혼식 날짜가 우리의 돌날이랑 딱 겹치는 겁니다. 놀래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 그날 우리 아이 첫 돌 행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관심도 없었다는 목소리로 그랬니? 일주일 미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식이 가족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아니겠냐고. 서러웠지만 별 수 있나요? 결국 우리의 돌날도 미루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예약이 다 차 있어서 한 달이나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아주버님 결혼식 날 시댁 식구로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형님 되실 분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미 형님 친구분들이 다 와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대기실 밖에서 친구분들이 사진 찍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며 형님이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대기실 밖까지 대화 내용이 다 들리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너무 부럽다.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중인가 귀담아 들었죠.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우리 시부모님이 상가 건물만 3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중 하나를 장남이 결혼한다고 아주버님 명의로 떡하니 증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형님이 신이 난 목소리로 우리 부부 이제 건물주잖아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막 건물에 욕심이 나서 남편이랑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탐이 나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저희는 다세대 주택에서 힘들게 전세 얻어서 쌀 한 톨도 아껴가며 돈을 모으고 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도 아주버님네 결혼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한테 지원 못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결국 그 지원 못 해준다는 돈 모두 아주버님네로 들어갔고 건물까지 증여해줬다고 하니까 제 속이 쓰리더라고요. 부러움의 목소리가 한껏 고조된 대기실 안으로 아이를 안고 그냥 들어갔어요. 결혼 축하드려요 하면서 아이를 안고 들어갔으니까요. 한번 안아보실래요? 하고 저희 애를 딱 보여드렸는데 형님이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드레스 망가져요. 됐어요. 내 드레스에 아기 침이라도 묻으면 어떡해? 하는데 순간 무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족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형님 친구들이 속닥속닥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그 사고 쳐서 애부터 나왔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껏 형님 친구들을 째려봤어요. 그러니까 헛기침을 하면서 어머, 성격도 드센가 봐. 우리 지연이 어떡하냐? 동수한테 몰매 맞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형님 이름이 지연이거든요.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결혼식을 어떻게 본 건지 기억도 안 나요.
한 달 뒤에 우리 애 돌잔치 한다고 시댁 단톡방에 이번에는 까먹지 말라고 올렸더니 시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잘됐다. 뭐하러 행사를 2번 하니? 애 돌잔치 하는 날 가족들도 전부 모일 건데 그때 결혼식도 같이 해라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머리가 완전 띵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돌잔치 장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혼식장이랑 비교가 되나요? 남편이 우리 결혼식 제대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가 생각 없다면서 손님들이 바로 또 오겠냐고 대충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축의금 거두려고 결혼식 하는 거 아니냐고, 돌잔치하고 얼마 안 있어서 결혼식까지 하면 사람들이 욕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주버님 결혼한 지 1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하면서요. 제가 진짜 얼마나 서러웠는지 친정에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가 화를 씩씩 내시더라고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더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 시켜주겠다고 하시는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호텔 결혼식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생활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도 맞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돌잔치를 웨딩드레스 빌려 입고 했습니다. 저도 참 바보 같죠. 돌잔치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일가 친척들도 황당해하시고 제 친구들도 저를 진짜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애 돌잡이 하면서 결혼 반지 나눠 끼고 돌잔치를 진행하시던 분도 10수년간 진행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스몰 웨딩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막상 그 꼴을 보고 좀 민망해 하시기도 하고 미안하시기도 했는지 신혼여행은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아주버님 내는 선물도 주시고 신혼여행도 하와이로 화려하게 보내주셨거든요. 저희한테는 필리핀 세부 정도 다녀오면 충분하지 않냐고 풀 패키지로 엄청 싼 거 끊어서 보내주셨어요. 패키지 일정이라 관광지만 내내 돌아다녀야 해서 신혼 첫날 밤은 무슨 쉴 틈이 생기면 잠만 퍼질러 잤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절대 패키지 여행은 다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재미도 있긴 했지만 우리도 좀 럭셔리 휴양지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호텔 방도 여관방 같은 곳이었고 여러모로 신혼여행이랑은 맞지 않았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남편이랑 저랑은 제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더라도 시댁에는 최소한의 자식 간의 도리만 하고 살자고요. 몇 년 뒤 막내 신우가 결혼할 때도 호텔에서 엄청 비싼 뷔페까지 대령해가며 결혼시키는 거 보고 남편도 그제야 모든 마음을 접더라고요. 안부 전화도 하지 말고 오랄 때까지 가지도 말자고. 아프든 말든 돈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서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막내 신우한테도 건물을 한 채 증여해줬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한테만 쏙 빼놓고 건물 3채 중에 2채를 자식들에게 증여를 한 거죠.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고 서러웠겠습니까? 자식이 아닌 저도 짜증나고 서러운데 다시 신혼여행 이후로 돌아와서 예상치 못하게 우리는 신혼여행지에서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둘째까지 잘 낳고 조리까지 잘했어요. 저희가 아이를 2이나 낳는 동안 형님네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지 낳지 않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형님 성격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도 충분하신 분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첫 아이는 딸을 낳았었지만 둘째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남아 선호사상 진하게 있으신 분들이라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정말 병원으로 이것저것 엄청 보내주셨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우리 손주 하시면서 얼굴을 보고 가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한 100일쯤 되었을 때 예상치도 못한 일이 또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오랜만에 호출이 왔기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둘째는 예뻐해 주셨기에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보면서 엄청나게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첫째 내가 글쎄 불임은 아닌데 임신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 우리 장남이 아이를 낳아야 내가 조상님들께 면이 서는데 말이야. 에휴, 거기다가 첫째 며느리가 글쎄 애 낳으면 몸매가 망가진다고 출산을 거부하는 모양이더라고. 어머님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너네 둘째가 아들이잖니? 얘를 우리 장남이 키우는 건 어떨까 싶은데. 처음에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둘째는 아주버님네 입양을 시키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놀랍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기겁을 해서 어머님 정신 나갔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제 아들을 지금 누굴 줘요? 시부모한테 정신 나갔어요는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내가 뭐 남주자고 그랬어? 너네가 낳은 거야 잘 알지. 그런데 키우는 건 큰애네가 하자는 거 아니냐? 그래, 아무래도 장남네가 아들을 키워야 면이 서지 않겠니? 너도 잘 생각해봐라. 걔네 건물만 2채나 가진 부자야. 우리가 첫째 결혼하고 나서 장남한테도 한 채, 맏며느리한테도 한 채 나눠주지 않았니? 건물 3채 있던 것 중에 2채만 증여한 줄 알았더니 채채를 모두 증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네 2채, 시누이네 1채요. 그 이야기를 아무것도 주지 않은 둘째 며느리인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소에 얼마나 우리 남편을 무시했으면 저런 소리를 뻔뻔하게 할까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머리가 획가닥 돌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한테 계속 돈 많은 부모 가진 게 얼마나 덕인 줄 아냐? 너네 아들도 장남네 집에 입양되면 기뻐할 거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너네한테도 내가 섭섭지 않게 돈을 좀 줄게 하시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한테는 한 채도 주지 않으시고 아주버님과 시누이만 챙기신 주제에 저보고 10달을 품어 낳은 아들까지 아주버님네로 입양시키자는 게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무슨 사생아입니까?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서 챙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부모님이 아주 학을 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 둘째도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잣집에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냐고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둘째네는 형님네에 입양을 시키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아주버님네도 동의한 거 맞냐고요. 형님이 결혼식 날 우리 애 한번 안아보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침 떨어져서 싫다고 하셨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들도 생판 남 입양하는 것보다야 자기 핏줄 입양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남편과 저의 의견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이미 입을 다 맞춘 상태였다는 거죠. 입양 절차도 다 알아봤으니까 손 쓸 거 하나도 없다고 애만 두고 가라는데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애 절대 못 준다고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접근 금지라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사셨듯이 둘째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셔라 했어요. 출근한 우리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니까 남편이 당장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남편이 뒤집어 엎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배신감을 느끼고 아파하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죠. 그날 이후로 완벽하게 절연이라면서 남편이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저도 완전히 시댁 번호까지 싹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남편네 경호업체 대표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거의 초창기 멤버이고 남편만큼 오래 그 업체에서 일한 사람이 없었기에 남편은 은근히 긴장한 상태로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대표가 그랬대요.
자기 이민 가서 자식들이랑 오순도순 살아보고 싶다면서 업체를 맡아서 키울 생각이 있냐고요. 권리금을 조금만 받고 사업체를 아예 남편 이름으로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남편만큼 사업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운영을 잘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남편은 처음에 대표직을 맡고도 이민 가서 살아라. 내가 여기서 현장을 돌보겠다 했는데 대표님이 거절했대요. 한국에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굳은 일 맡겨놓고 혼자 태평하게 살 위인이 못 된다고요. 남편은 업체를 인수하고 싶어 했고 꽤 자리가 탄탄한 업체였기에 포기하기엔 아쉬웠던 거죠. 영혼까지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도 권리금을 다 모으기엔 4,500만 원 정도가 비었어요. 추가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막다른 골목 끝에 몰린 저희는 시댁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4,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형이랑 형수한테 건물 준 거 더 이상 치졸하게 굴지 않겠다. 그 돈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럼 너네 둘째 아들 내놔 이러더라고요. 형수도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고 남편이 열받아서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는 우리 친정에 가서 아빠를 붙잡고 남편이 엉엉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잘 울지도 않는 남편이 우리 아빠만 붙잡고 우는 걸 몇 번이나 보는지 모르겠네요. 사정을 들은 아버지께서 자기가 4,500만 원 어떻게든 구해다 주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2배로 불려드릴 거라고 했어요. 사기꾼 같아 보이는 말이었지만 우리 남편의 우직함을 믿고 아버지는 노후 자금을 깨서 4,500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물려받게 되었고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람만 많아서 될 것이 아니라며 감시 체계를 확실하게 설립하자고 했다더군요. CCTV 보안 쪽도 함께 하면서 도청이나 몰카 같은 걸 찾아내는 신식 기계까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사람만 경호하던 업체였는데 점점 기업이나 기업 수장들의 집까지 관리를 하는 큰 업체가 된 거죠. 완전히 비밀스러운 1:1 보안 업체 같은 회사로 자리를 잡았다고나 할까요? 경매 같은 것이 열릴 때에도 우리 남편 업체로 직접 연락이 와서 고가의 상품 경호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지게 된 거죠. 그게 우리 남편의 사업체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바쁜 3년을 보내는 동안 시댁에서도 큰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어요. 형님이 시모의 압박과 핍박, 구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출산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험관 6차 만에 겨우겨우 힘들게 얻어서 임신 기간 내내 바깥 구경 한 번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서 지낸 형님인데 결국 딸을 출산하는 바람에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형님한테 엄청 난리를 치면서 당장 둘째를 가지라고 했대요. 형님은 애 하나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둘째를 가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자기가 애 낳는 기계냐고 완전히 냉기 철철이고요. 우리 남편은 약속했던 대로 3년 만에 빌린 4,500만 원을 9천만 원으로 갚아드렸습니다. 아빠는 2배는 농담 아니었냐면서 원금만 갚으라고 했지만 남편이 이 돈 모으려고 3년 걸렸다며 이자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했죠. 4,500만 원이었으면 진즉 갚았을 거라고 장인어른 덕분에 사업체가 커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런 사위 얻어서 행복하다 하셨고 남편은 평생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했죠.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 샤워를 하는데 엄마랑 저랑 그걸 보고 좀 황당해했어요. 둘이 너무 애틋하니까 저랑 엄마랑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글이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허무하겠죠?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절연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신우한테도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신우도 건물을 한 채 받았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신우가 연락이 와서는 저한테 둘째 언니네도 건물 한 채 받았지? 그거 시세 얼마야?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네가 두 채를 다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죠. 건물 시세가 얼만지 모르겠는데요? 하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멋쩍어 하면서 아니, 내가 막내딸이라고 제일 싼 건물 받은 것 같아서 그러면 억울하잖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어리니까 오래 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은 건물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막내라고 차별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열이 싹 오르더라고요. 아니요, 신우. 우리는 아예 건물을 못 받아서 모르는 거예요. 두 채 다 아주버님네한테 증여한 거 모르셨어요? 뭐? 진짜야? 작은 오빠는 못 받았다고? 제정신 아니야? 저한테 건물 더 좋은 거 있으면 바꾸자고 할 생각으로 전화한 것 같던데 형님네가 두 채 다 가졌다고 하니까 태도 싹 바뀌어서 난리더라고요. 사람 욕심이 끝도 없다더니 신우도 똑같은 속물인 거죠. 저희는 저희 능력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혹시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하실 거면 저희는 빼주세요. 그이도 시댁이랑 절연 선언한 마당에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 그거 필요 없어요.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자 대표인데 한 달에 버는 수익이 그깟 3층짜리 상가 건물보다 훨씬 좋은걸요. 건물 같은 거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혹시라도 저희가 뭐 하나 더 받은 게 있을까봐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혹시 둘째 언니 지금 사는 집 말이야. 그 아파트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아니요. 저희가 벌어서 산 건데요. 시댁에서 이런 한 푼 도움받은 거 없으니까 눈독 들이실 것도 없어요. 작은 오빠가 그렇게 잘 번다고? 지금 사는 아파트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잖아. 그거 몇십억 하던데? 관리비도 한 달에 엄청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등기부등본 떼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오빠가 그렇게 돈 잘 버는 줄 몰랐다고 회사에 남는 자리 없냐 우리 남편 취직 좀 시켜줘라 난리가 난 거죠. 무슨 돈이 나서 그 집을 샀냐 너무 궁금하다. 사업 수완 좀 알려달라 난리를 치길래 신우 돈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우물쭈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글쎄 도박을 해가지고 신우 건물까지 근저당 잡혀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 꼬마 상가에서 월세 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경매에 넘어가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대출이고 뭐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만만한 우리 집에 건물 핑계대고 돈 좀 빌려볼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펜트하우스 엄청 비싼 집이 나오니까 시부모가 준 돈에서 나왔겠구나 싶었던 거죠. 돈 좀 뜯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벌어서 산 집이라고 신우한테 줄 돈 없다고 시댁에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공주 하면서 예뻐해줬던 시부한테 말해서 돈 받으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는 신우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차단까지 눈앞에서 싹 하고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형님한테로 연락이 온 겁니다. 시댁에서 얼굴 좀 보고 이야기 좀 하자길래 제가 왜요? 하니까 손윗사람이 부르는데 어디 말대꾸냐고 어차피 저희도 더 이상 수그러들 필요 없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신우가 뱉어놓은 말도 있고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애들은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남편이랑 룰루랄라 손잡고 시댁에 갔어요. 신우랑 형님네랑 다 와 있더라고요. 시부모도 슬쩍 눈치 보면서 서로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입을 열지 않길래 제가 먼저 물꼬를 텄죠.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희는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재산 분할 싸움에 빼주세요. 먼저 요구할 만한 재산도 없고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동서, 가긴 어딜 가? 동서가 신우한테 이야기했어? 우리가 건물 두 채 받았다고? 네. 그거 시부모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왜요? 신우는 알면 안 돼요? 아니, 이건 불공평하지.
첫째라고 건물 두 채 주는 게 어딨어? 막내라고 신우는 하나 챙겼잖아요. 샌드위치 우리 남편은 하나도 못 챙겼는데. 그리고 그 건물 주인 찾는다 치면 우리 거지 신우 거는 아니잖아요. 나 정말 죽게 생겼다니까. 2억만 해달라고 2억. 형님, 신우한테 2억 해줘요. 20억짜리 건물 가져갔으면 10%는 해줄 수 있잖아. 우리도 그 건물 없어. 남편이 사업한다고 건물로 대출받았다가 다 날려먹었단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요. 그이가 사업한다고 건물로 대출받았다가 다 날려먹고 하나 남은 건물도 곧 넘어간다고요. 그 소리에 시부모님은 거의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우리가 평생을 일궈서 산 건물을 나눠줬으면 잘 쓸 생각을 해야지. 터무니없는 짓을 벌여서 다 날려먹어? 그러니까 신우랑 형님이랑 줬으면 장땡이지 뭘 참견을 하냐고 싸우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했죠. 그러니 시모도 체념한 듯 너네 빚이니까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우랑 아주버님이랑 둘 다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그러든지 말든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어요. 6개월 동안 물론 신우고 아주버님이고 할 거 없이 집에 찾아와 남편 회사 찾아와 돈 좀 빌려달라고 어깃장을 놓고 난리를 쳤죠. 우리 남편은 당연히 딱 잘라서 거절했고요. 어느 날 집에 엄마랑 같이 아이를 보고 있다가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짐을 한아름 싸들고 온 거 아니겠어요? 남편 없는 거 확인하더니 저한테 우리 여기서 좀 지내자. 집도 넓고 좋네 하면서 방을 막 이리저리 뒤지는 겁니다. 우리 딸은 시댁에 어릴 때 간 것 빼고는 간 적이 없어서 시부모한테 누구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시부모가 내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야 하는데 우리 딸이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 얼굴 썩어가는데 할 말은 없고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시부모한테 우리 집에 당신들 누워서 잘 방 없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시부모는 네가 이러니까 이쁨 못 받은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 오갈 데 없다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 있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랑 남편에게 바로 호출을 했더라고요. 양심도 없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까?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런데 진짜 사이다는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경찰까지 불러서요. 남편이 새로 보안 시큐리티를 운영하면서 경찰이랑 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매나 국보 같은 거 경호할 때도 있어서요. 시부모 양팔을 떡하니 잡더니 짐까지 다 들어서 직원들이 시부모를 집 밖으로 내쫓더라고요. 시부모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가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나 부모 없다니까? 우리 애를 4,500만 원에 팔아넘기라고 했을 때 절연했잖아. 지난번에 혹시나 반성하는가 싶어서 우리 부른 건 줄 알았더니 사과 한마디 없었잖아. 당신 애들 같은 부모 없어 나는. 그러니까 알아서들 사쇼. 결국 첫째가 우리 집까지 홀라당 해먹었다. 우리가 갈 곳이 없어. 걔가 그렇게 마이너스의 손일 줄 알았겠니?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챙기는 건데. 경찰관님, 고생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주거 침입으로 넣어주시고요. 시부모 표정이 정말 허옇게 질린 와중에 저는 딸한테 저분들한테 인사드려 예의는 차려야지 했어요. 우리 딸이 네 안녕히 가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문 닫아버렸고요. 한참을 집 앞에서 경찰이랑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던 시부모는 결국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아주버님네랑 신우네랑 번갈아 가면서 부모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엄마 아빠지 우리 엄마 아빠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속이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뭐가 좋다고 받아주냐고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요.
남편 보고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시더니 둘이 열심히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꽂혀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남편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지 알지만 남편의 결심을 흔들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죠? 저도 앞으로 사이다 마실 날만 가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